근데 저는 척박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밝고 부모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는 그게 있는데 그 아버지 스스로가 너무 고립되고 외롭게 크다 보니까 또 그 불안감의 끝에서는 폭력 되풀이 되면서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가 폭발하셔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망치 같은 걸 던졌던 그 일상이 저는 사실 구역질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게 여기서 더 뒤로 밀리면 저 벼랑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눈물이 나고 뭐가 날아다녀도 공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안 오잖아요. 보통의 평범한 머리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확실히 더 순간적인 에너지가 나오긴 해요. 근데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 이제 공부법,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강사이자 변호사입니다. 유년 시절은 척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 6째 중에 장남,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계모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그래서 그런지 엄마를 외가를 아빠가 잘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스스로가 너무 고립되고 외롭게 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독해지면서 선했던 부분들이 세상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돼서 강박적으로 이제 저나 저희 엄마를 가두고 또 그 불안감의 끝에서는 폭력 되풀이 되면서 아빠의 어떤 울분과 화가 폭발하면 집안이 와장창 다 부셔지고 다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멋져가 하면서 미안하다 말하는 건 아니고 뭘 사다 주시거나 하면은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는 그 일상이 저는 사실 구역질 났어요. 그게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게 탈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가 폭발하셔가지고 금요일 밤에 오셨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 화가 나셨는지 다 부셔버리고 망치 같은 걸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긴 했는데 그래서 맨발로 쫓겨났어요. 언니랑 겨울에. 솔직히 이런 마음 들었어요. 내 인생을 그냥 망가뜨려 볼까 이렇게 생각이 딱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밤 그 친구네 집에서 그 밤을 보내고 오늘 언니를 보면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너무 나를 망치는 건 불쌍하다. 그래서 닥치고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런 사람이 건강하게 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변에 휘둘리는 상황도 생기고 근데 철저하게 제 스스로 붙잡았던 건 뭐냐면 객관적인 나를 무너뜨리지 말자. 제가 저를 알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다 뿐이지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까지는 밀리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더 뒤로 밀리면 저 벼랑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눈물이 나고 뭐가 날아다녀도 공부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교과서를 계속 쓰고 외워서 한국 시험 거의 내신 암기잖아요. 뭐 암기면 뭐 철저하게 전교 막 1, 2등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사춘기 때는 에너지에 고갈해서 방황했던 시기가 있는데 결국 원래 패턴대로 뭐 대학 입시까지 잘 치른 셈이고 근데 대학에 갔는데 그 밀려오는 공허함 대학 가면 모든 게 행복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장하고 그런 어른들의 말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외로워. 왜냐면 시간표도 내가 짜야 되지 나 혼자 다니지 친구들은 밝고 부모님의 사랑이 막 묻어나는 그게 있는데 저는 척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돈이 많이 들 걸 몰랐는데 책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원서. 그러니까 저는 경영대를 간 걸 후회했어요. 원하지 않은 다른 길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법공부로 트는데 그 기초 지식을 못 쌓은 상태로 점핑해서 시험 붙는 게 되게 몸에 과도한 무리를 줬고 어쨌든 경영대 다니면서 부의 대물림 근데 사실 그 말이 일부는 맞는 게 제가 다닐 때도 저희 주변의 후배들부터 선배들 중에도 무슨 대기업 그룹의 임원진 자녀들 아니면 계열사의 자녀들 상당수 있었고 저처럼 그냥 흙수저라고 볼 수 있는 진짜로 환경적으로 더 가난하거나 열악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그룹이 좀 있고 그 그룹은 약간 이 화나고 막 젊은가 20대인데 막 부모님이 외제차 사 이런 친구들이 서울대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우리는 선배고 후배고를 떠나서 얘네한테 뭘 사줄 돈도 없고 처음에 후배들한테 깡소주 사줬더니 애들이 다 가버렸어.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교류가 그렇게 뜸한 그런 대학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환경을 어느 정도는 인식한 상태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와 서울대 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외로웠어요. 사법시험을 저는 1분 1초를 아끼면서 치열하게 정말 엉덩이 싸움을 했다면 막상 사법시험 들어가서 환경이 저랑 비슷할지언정 뭐 그게 부모님 관계든 재산적으로 빚을 물려받았든 머리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많이 안 해요. 공부 시간 자체를. 본인도 아니까 오히려 티를 안 내요. 머리가 너무 좋다는 게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딱 보니까 노력으로 하는 공부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드러나는 한계는 아닌데 계속 노력해야 되는 삶인 거죠. 근데 그거를 20대 후반쯤에 깨닫게 돼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장에 알았으면 아유 안 해 이랬을 텐데 너무 고립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을 좀 덜 본 거죠. 같이 경쟁해야 되는 친구들의 실질적인 두뇌의 그 수준을 좀 늦게 봤던 게 오히려 좀 더 낫던 것 같아요. 원래는 뭐 변호사가 되면 인권 변호사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변호사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사실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존중도 받고 돈도 벌고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착각이었던 게 하나의 길만 정해야 되더라고요. 인권 변호사가 되면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지위와 명예와 이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고 변호사는 돈을 쫓는다.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양심을 좀 저버려야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혼돈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좋은 일도 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게 양립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는 즈음에 학원 강사제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스타 강사란 개념이 잘 안 알려져 있었을 때인데 제 유년 시절 친구의 남편분이 그 당시 수능 스타 강사셨고 스타트업 기업이 공무원 시험을 인강체계로 수능처럼 만든다라는 정말 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회사가. 근데 거기서 5명 중에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활약을 많이 했죠. 사실 저는 정말 제 몸을 갈아넣는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강의로선 대선배들인데 그 옆에서 분위기 흐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진짜 사법시험 했을 때보다 더 적게 잤던 것 같아요. 2시간씩 자면서 강의를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노량진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500강의실이 깍깍 차고 물론 그 저의 힘만은 아니고 회사의 노력과 또 주변 강사진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 시대 분위기에 맞게 느낌을 잘 살린 회사 운영 방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안 오잖아요. 예를 들면 제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더 높게 평가받던 시절에 제 전제는 그만두고 강의에 전념하는 거였어서 주변 반대에 부딪혀서 제가 1년간 또 두문불출하면서 혼자 지냈거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럴 때 인생의 기회를 살린다는 마음 집의 빚의 규모가 이거를 갚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로는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타 강사의 삶을 얼추 친구로부터 들으면서 아 이거는 돈을 많이 벌면 연예인처럼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믿고서 일단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자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막상 또 학생들을 보니까 너무 동화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때부터 사실 숫자는 안 봤어요. 전성기라고 봤었던 시절이 있고 약간 꺾일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보인 게 아니라 절실했던 친구들. 한 친구는 동생이 팔이 잘렸어요. 농촌에서 일 돕다가 이 친구는 공부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친척 집에 지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직접 학원 다니는 문화나 정서였는데 친구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선생님 저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겠어요.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었는데 그런 고민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정말로 못 자 불면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경험 못 해봤지만 어차피 직전에 본 거는 그래도 기억이 날 거니까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는 대로 공부하다가 또 공부하면 마음이 그만큼 편해져서 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면제 먹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불안감에 잠을 못 잃어본 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제가 했던 방식은 낮에 커피를 먹더라도 오후 4시 후엔 안 먹고 밤에는 불안하면 바로 오히려 엎드려서 스탠드 켜고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올 것 같으면 바로 끄고 그리고 20분 이상 양은 안 샌다. 왜냐면 그것도 되게 우울감으로 오거든요. 패배한 것 같거든. 또 그거는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신과 약이나 이런 도움 받는 문화 이런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붙었어요. 그 이후에 몇 번 볼 일이 있어서 마주쳤었을 때 되게 밝았고 어떤 집안의 희망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막 이런 게 오는 상태에서 붙어가는 친구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좀 환경이 밝아 부모님이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해외여행 갔다 와 그냥 공직 줄 테니까 너는 공무원 시험만 봐 엄마 아빠가 나머지 뭐 결혼부터 너 사는 살림 이런 거 알아서 해줄게 이런 친구들일수록 다는 아닌데 못 붙진 않지만 그 자기 능력대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잘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매하다. 거기서 보통의 평범한 머리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절박할수록 자기를 쥐어짜서 순간적인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확실히 더 순간적인 에너지가 나오긴 해요. 근데 시험 자체는 그런데 되게 많은 하드코어한 거고 프레셔가 많은 거니까 사실 합격한 이후에 저를 찾아오면 제가 마음에 대한 책을 저도 요새 접하는 것들 중에서 좋았던 거를 선물로 주거나 사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책 중에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이 친구들은 또 저처럼 효도에 대한 강박증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기를 되게 착취하고 착취한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자기한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항상 자기 탓을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 모든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다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랬던 친구들이 오히려 시험을 빨리 붙지만
붙고 나서는 솔직히 이제는 스스로한테 좀 잘해주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픔을 많이 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조 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성공이나 성취 이런 사람들조차도 건강하다고 사실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자녀를 낳고서 그래서 공부해라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 공부에서 서열을 딱 매겼을 때 1등, 2등, 3등이 나 자신 같거든. 그런 기준을 갖고서 시험 자체도 사실 그렇고, 그래야 기회가 좀 좋은 직업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뭐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쓴소리 하는 걸로 유명한 강사였는데 쓴소리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본인 인생이 너무 쓴맛이어서 그 시험 볼 땐 그게 필요해서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공감, 다 내려놓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 낚시 없다, 이거를 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더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죽고 싶어,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말 내가 죽었다고 객관 생각해봐요. 죽는 용기도 어마어마한 건데,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주변이 무너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마음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잠을 자든 기차를 타고 끝까지 갔다 오든 그냥 그 행동을 옮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수로도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데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스스로도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죽는 척 해본 것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한 번에 성공해버리면 너무 많이 다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 우울한 분들이 사회적 성취도 많이 하고 굉장히 정상처럼 보여요. 근데 그 순간의 우울감이 되게 센데, 그때 이렇게 저처럼 성취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그 순간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죽지 말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면 되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자다가 그렇게 일주일, 또 이런 사람들 되게 완벽주의다 보니까 일주일 버렸다고 되게 아까워하는데 그냥 일주일 푹 자고 회복되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다 떠나서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못해도 주변에 어쨌든 사람들은 나한테 기대해서 생각보다 날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 저기 식물처럼 존재라도 하자. 왜냐면 햇볕은 반짝이고 그 다음날 밥은 맛있고, 그러니까 이 깊은 좌절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또 기쁨도 반대로 크게 느낄 확률이 커요. 그게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아픈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지하시고 삶의 한 부분을 해결했을 뿐이지 아직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결혼이나 뭐 주변 관계들 속에서도 또 충돌도 생기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영화라든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나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을 다 성취하신 분들께는 조금은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아파도 그냥 걸어가는 삶, 기어가는 삶, 마지막으로 영원할 것처럼 계획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살자. 이게 제 좌우명이라면 좌우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계획하고 성실하시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좀 털털하게 멋지게, 굳이 뭐 애써서 부정적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이 어차피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